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떨릴 때, 혹시 나한테 무슨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술잔을 들거나 글씨를 쓸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신경 쓰이는 이 떨림. 오늘 그 정체가 뭔지, 그리고 우리 뇌 건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이 떨림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시작해서 사실 모든 떨림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점을 짚어볼 거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 떨림이 우리 뇌 건강에 보내는 신호는 과연 무엇인지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떨림을 다스리는 여러 방법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그냥 손 떨린다고 말하는 이 증상이 의학적으로는 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쓰거나 차례 따를 때 의도치 않게 손이 떨려서 당황했던 기억이요. 이런 불안감의 진짜 원인은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의학적으로는 이걸 진전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규칙적으로 흔들린다는 거. 우리가 흔히 수전증이라고 부르는 손떨림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손이 떨린다고 해서 무조건 큰일 났다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떨림은 그 원인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거든요. 떨림은 아주 크게 보면 생리적 떨림과 병적 떨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생리적 떨림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병적 떨림은 어떤 병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이 중에 혹시 찔리는 거 있으신가요? 중요한 발표 앞두고 막 긴장했을 때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손 떨리는 거 대부분 이런 생리적 떨림이에요. 원인이 되는 상황이 지나가면 떨림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병적인 떨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바로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헷갈려 하시는데 치료 방법이나 앞으로의 경과가 완전히 달라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는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언제 떨리느냐 이거예요. 본태성 떨림은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움직일 때 심해지고요. 반면에 파킨슨병은 가만히 쉬고 있을 때, 힘 빼고 있을 때 더 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글씨를 써보면 차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요. 보세요. 본태성 떨림 환자의 글씨는 떨림 때문에 이렇게 크고 꼬불꼬불하게 물결치는 모양이죠? 근데 파킨슨병은 좀 달라요. 글씨를 계속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작아져서 나중엔 깨알만해지는 소자층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문장 시작과 끝의 글씨 크기가 확연히 다른 게 보이시죠? 이게 두 질환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표로 정리하니까 더 보기 편하시죠? 본태성 떨림은 유전되는 경우가 꽤 많고 신기하게 술을 한잔하면 떨림이 줄어들기도 해요. 하지만 파킨슨병은 가족력이 드물고 떨림 말고도 행동이 느려지거나 몸이 뻣뻣해지는 다른 신경계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떨림, 단순히 손만 떠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뇌가 보내는 더 깊은 신호일까요?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 좀 어려운 말이죠. 뇌세포가 점점 늙어가는 병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킨슨병이 바로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뇌질환이에요. 뇌의 특정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죠. 한의학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림을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기능 전체가 약해지는 신호로 본다는 거죠. 특히 정신적인 기능이나 인지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뇌질환의 일부로 보는 건데요. 실제로 떨림이 있는 분들 중에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하시는 분들, 즉 경도 인지 장애를 같이 겪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 둘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숫자, 10에서 1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경도인지 장애를 겪는 분들이 1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손떨림이랑 기억력 저하가 같이 나타난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너무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이 떨림을 진단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아주 많아졌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병원에 가면 뭘 할까요?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게 물어볼 거예요.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떨리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짜 원인을 찾아나가는 거죠. 혹시 다른 병 때문은 아닌지 피검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MRI 같은 뇌 영상 검사로 파킨슨병 같은 건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치료는 보통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요. 커피 좀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요. 증상이 심하면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부러 좀 무거운 숟가락을 쓴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약으로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심한 떨림이라면 수술적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뇌 심부 자극술이라고 뇌에 아주 작은 전극을 심어서 전기 자극으로 떨림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조절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고집적 초음파라는 최신 기술인데 이건 칼을 대지 않고 초음파로 떨림을 일으키는 뇌 부위만 딱 골라서 치료하는 겁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합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깨져서 떨림이 생긴다고 보고 이 균형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는 거죠. 특히 뇌에 쌓인 염증을 줄여주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는 한약재들을 써서 떨림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흔들림 없는 편안한 일상을 위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모든 떨림이 다 위험한 병은 아니다. 둘째, 가만히 있을 때 떠는지, 움직일 때 떠는지가 아주 중요한 구별 포인트다. 셋째, 떨림이 계속된다면 이건 우리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 꼭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에겐 정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떨림은 그냥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미래의 뇌 건강을 위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 몸의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혹시라도 떨림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계셨다면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